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월요일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정말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반도체는 조금 조정을 받고 네. 2차 전지가 조금 급등을 하면서 또 테마주들이 약간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요즘 시장은 참 투자하기 힘든 시장인 네. 것 같아요. 내 종목 고민되시는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전화번호 말고도 문자 창구 그리고 유튜브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2034고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의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조범수 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이성욱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정말 강하게 올라줬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도 그다지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네. 오늘 중국 증시를 봐도 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저도 기대를 안 했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국내 증시만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서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해도 불안한 맞아요. 심리가 이어지는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조범수 팀장님,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어떤 업종이 이끌었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내지는 대형주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인한 상승세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아마 이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원래 요일별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원래 월요일은 졸리다 보니까 별 변동성이 없다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월요병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만 되면은 위클리 만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이런 기사들 많이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매도 금지 막히자 외국인들 주식 선물로 옮겨 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견주면서 최근에 외국인들 포지션이 전반적으로 선물 쪽으로 좀 주목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만기일 날의 변동성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지는 않고 흔히 최근에 많이 보여왔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한번 보시면은 선물 그리고 현물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전에 공매도 금지 나왔을 때 선물 누적권 같은 경우에 화면 한번 보실 텐데 마이너스 4조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었거든요. 마이너스 4조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7천억가량 매도 상황입니다. 거의 이미 환매수할 부분은 거의 다 환매수를 했다는 이야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옵션 대비해가지고 콜옵션 부분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콜옵션 밀어주면서 마무리를 치니까 막판에 지수가 또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사실 이슈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금요일 중에 가장 저는 화두가 되는 이슈가 주말 중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화두가 됐었던 게 오픈 AI의 CEO 샘 울트먼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샘 울트먼이 갑자기 이사회에서 해고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니 금요일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AI에 대한 일부 우려감 때문인지 오늘장 H뱅 관련주들은 또 눌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금요일날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2차 전지들도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수급이 그냥 반대급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연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약한 시장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장 초반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오늘 상장한 스톰테크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리는 현상까지 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번 11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IPO 신규 상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내일 하면은 또 2개나 있네요. 에코와이 그리고 동인기업. 이런 식으로 조금 최근에 좀 단기성적인 트레이딩을 많이들 하세요. 오늘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거래량 쏠리면서 80% 가까이. 이거 뭐 인정한 증시에서 인정한 도박 타이밍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이 많이 분산되고 일부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형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고 현재 시장은 좀 선물 옵션 논리로 인한 좀 상승세가 좀 주요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빠르게 모멘텀을 좀 찾아야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우디가 뭐 추가 감산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감산을 내년까지 좀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4% 넘게 또 뛰었고요. 네. 지금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조선주까지도 꿈틀대고 있잖아요.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가 상승이 이어질지 또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앞으로도 좀 시세를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단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 네, 일단은 유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공급과 수요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지금 그 감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나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동안 아시겠지만은 이번이 감산 얘기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감산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스라엘 사태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 100불 돌파 못하고 꺾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그동안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는 뭐냐면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해설해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과 수요 측면. 그러니까 감산이라는 것들이 수요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급이 줄어든 효과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가라는 게 현물 시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유가 선물 시장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선물 포지션에 관한 부분들인데 국제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유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뭐 단기적인 이슈에서 뭐 들썩거리는 거는 논외로 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 좀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보자면은 이 감산 이슈는 수요적인 이슈가 아니라 공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고 이 이슈는 이미 7월 달에 반영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끌어가기 좀 역부족이다. 그리고 이 순환매에서 오랜만에 일단은 뭐 극동유화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유가 관련주로 엮였던 극동유화는 또 이번에 정치 테마주로 엮였잖아요. 맞아요. 뭐 한동훈 장관 출마 이슈가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좀 관련 종목들이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정태근 이사님께서 네. 유가 관련주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지난주부터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들썩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네. 손여라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인맥주뿐만 아니라 뭐 정책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치 테마주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이랑 옥을 구분하고 어떤 좀 매매 끝맺음을 스스로 할 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 시장이 다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 테마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오늘 수급 동향 봤을 때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 줄 몰랐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2차 전지나 로봇, 뭐 의료기기, 반도체 이런 섹터들이 수급이 좋으면 보통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약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섹터가 양립을 보여주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난 안전한 섹터가 좋아, 난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선택지가 있고 나는 그래도 어떤 전문가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고 싶어 이런 스타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정치 인맥, 뭐 정책 수혜주 보통 제가 권해드리진 않지만 수급 동향이랑 기술적 위치를 본다고 하면은 좀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인맥 하면은 제가 종목을 강하게 권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오파스네, 뭐 첼시스, 극동유화, 태평양물산, DTNC, DTNCRO 이 종목들이 그나마 조금 정치 인맥 관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정치 인맥 관련 종목들은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바닥 대비 거의 40%, 50% 이상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3천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정치 인맥 관련 종목들 수급이 부정적일 줄 알았는데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파스네, 첼시스, 극동유화, DTNC 이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태평양물산과 DTNCRO는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저는 뭐 오파스넷이랑 극동유화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거래량이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정부 정책 발언 기대감에 뭐 출산, 뭐 일자리 이쪽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 인맥 관련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중에서 일자리, 저출산 해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뭐 오픈롤, 뭐 원티드랩, 뭐 메가MD, 꿈비, 뭐 SMG 엔터 이런 식이 있는데 수급 동향이 일자리랑 교육주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비랑 SAMG 둘 다 모두 외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꿈비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손절을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나마 제가 이 중에서 안전하게 좀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들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혹시 정치 테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주목해보자. 그리고 거래량도 동반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자라고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섹터는 어떨까요? 방산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국방부 군수 담당 책임자가 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지금 폴란드랑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약간 난항을 겪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방산주가 사실 소외되어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성훈 차장님, 이 방산주 앞으로 뭐 모멘텀을 좀 달고 시세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좀 부각이 됐죠. 원래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산주가 약간 테마주 성격이 좀 강했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후에 이 방산주가 우리나라 그 산업 안에서도 수출주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뭐 원자력과 방산, 엔터 이 새로운 그 전에는 수출주로 부각을 받지 못했던 이 산업들이 작년에 우리나라 효자 어떤 수출 이 산업으로 부각을 받았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에 대한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큰 이슈가 많이 들리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이 실적주로서 올해도 이 작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플러스로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폴란드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또 이제 중동 쪽에서의 이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뭐 사우디나 여러 중동 국가들과의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많이 도와준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방산주도 이제는 테마는 끝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펀더멘탈적인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어떤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방산 뭐 시가총액 5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늘었지, 어떻게 보면은 이 중소형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늘었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방산주들도 이제 대형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어떤 지정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져 왔죠. 근데 뭐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나 다른 어떤 신흥 아시아 쪽에서의 방산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방산에 대한 무기나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이 동유럽을 뭐 추운 지방 그리고 중동의 이런 더운 지방의 날씨까지도 감안한 어떤 무기를 좀 그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몇 년 동안 봤을 때도 계속 해외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 뭐 계약도 계약이지만 어떤 실적주로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판단되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방산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이번에 조금 해결이 되길 바라겠고요. 좀 실적이 좀 좋거나 저평가의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